일본의 대전략 기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전후 일본의 외교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후 국제 질서 현상 유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체제, 1952년도 샌프란시스코 체제, 그다음에 65년 한일 체제. 그래서 일본이 강력하게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나 위안부 문제 이런 걸 계속 거부하는 이유도 기존의 불평등 또 불완전한 조약 체계를 그 속에서 일본이 고도 성장을 했고 넘버 2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체제나 한일 65년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하는 속에서 독도 문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원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 됐다가 일본의 외교 공작에 의해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되는데 여러 가지 외교 문서에 보면은 이제 미국이 사실상 독도 문제를 이제 분쟁지구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할 때 이제 그 이른바 독도 미략이라는 게 있는데 독도 미략에 보면은 일단 한국이 점유 상태를 유지하되 추가로 새로운 시설을 만들지 않고 또 양국이 주장은 하되 실질적으로 이제 그 조용한 외교를 하자 뭐 이런 등등의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국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이 표현이 이제 전후 외교 총결산 헌법 개정 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보 전략의 기조는 투코리아 정책입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 대한 한국 영토 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 영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되어 있지만 일본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악사라고 해서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고 아까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론에서도 당시 연합뉴스 기자가 질문했죠. 만약에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려는 조짐이 보일 때 일본이니까 북한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적기지니까. 그럴 때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겠냐? 그랬더니 한국 정부와는 무관하다. 한국 정부의 동의는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 지역이 우리 헌법상의 한국 영토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국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받을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은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일본은 분단 상황 현상 유지, 65년 체제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국가라는 뜻이 아니고 유엔에서 인정한 유일한 국가라는 얘기죠. 근데 북한은 그건 뭐냐? 유엔에서 아직 인정이 안 된. 다시 말하면 유엔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라는 뜻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유엔 선거감시단에 의해서 선거를 치른 국가라는 얘기고 북한은 유엔 감시단의 입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까지는 유엔의 인정을 받지 못한 국가다. 그러나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이제 우리는 이제 교과서 이런 데서 막 주장하지만 사실은 원래 뜻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정상을 끊임없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후 외교에 총결산 외교에 두 개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와의 영토 문제입니다. 또 하나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이 두 개가 일본 외교는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도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를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일본 외교는 그렇게 투코리아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의 조약은 1956년에 러일 평화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러시아와 일본이 국교 정상을 약속을 했지만 다만 평화조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평화조약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전쟁의 책임과 보상 문제, 그 다음에 포로 교환, 그 다음에 영토 문제가 해결돼야만 평화조약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한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죠. 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중국하고도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전쟁이 이제 아직까지 왜냐하면 당사자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하고 맺어지지 않았고 남북 간에 지금 NLL 문제가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 정상화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일본은 두 개의 양대 과제 중에 하나로 놓고 있고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 북한 적기론이라고 하죠. 부산 적기론이라는 건 부산에 적기가 꽂히면 일본이 적화된다라고 하는 도미노 이론의 연장선에서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아베나 스가 정권은
한일 관계를 제조정 또는 격화하려고 하고 있고 신형 탈하이구론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유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통한 영향력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이나 문재인 정부 때 아베와의 어떤 논쟁이 있었죠. 그다음에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견제와 대비.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일본이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전 체제 하에서 일단 중국하고 미국, 그다음에 한국, 북한이 개입돼 있죠. 물론 정전협정에는 한국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평화협정에는 한국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국의 주장이고 실제로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4자회담에서 북한이 사실상 수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자회담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 일본하고 러시아는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소외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아직 정상국가, 보통국가가 되기 이전에 한반도에서의 현상 변경이 일어나서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체제, 6.5년 체제가 변경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네들이 힘을 키워서 보통국가가 된 이후에나 한반도의 현상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의 평화 체제 추진에 대해서 계속 제동을 걸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이제 일본 한국 정치를 보면 한일 관계의 비중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경제의 일본 추월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추격하고 있는 거죠. 2018년도에 PPP 실질적인 이제 그 명목이 아닌 실질 지수상으로 한국이 이미 앞섰고 명목 지수에서도 작년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고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 재편, 현상 변경 시대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현상 변경 세력이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중국이죠. 왜냐하면 중국은 과거에 반식민지에서 독립을 하고 또 해방을 하면서 고도 성장해서 넘버 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사람들이 맨날 하는 게 자기네들이 현재 지위는 새롭게 현상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도 1952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체제, 그 다음에 1965년 한일 국회 정상화, 이 과정이 매우 불평등하고 불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은 저개발 국가의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때 맺어진 조약에서 우리 한국은 제대로 발언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또 발언권을 아무리 해도 이게 불리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끊임없이 동아시아 질서를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라서 그다음에 밀린 숙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서도 실제로 일본 그 전문가들 보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들 윤석열 정부 탄핵되는 거 아니야? 윤석열 정부 끝나면 다시 또 한일 관계 악화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윤석열 정부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오히려 그동안에 그 진전됐던 한일 관계가 오히려 훨씬 더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의도적으로 한국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고 원래 쿼드에 대해서도 한국 참여를 굉장히 거부했습니다. 그다음에 CPTPP라고 해서 결국은 미국이 거부하는 바람에 미국이 불참하는 바람에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한국이 참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G7 확대안에 반대하고 있고 유엔 안보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하고 있고 한국 견제를 위한 힘의 외교를 이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의 강제 종료를 시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제재를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평화선 문제 제기 및 독도의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연한 표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저지. 이거 보면은 2018년 2월 9일 날 당시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아베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냐면 한미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은 내정 문제니까 아베 총리가 직접 고려하는 건 곤란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합의가 되자 이 아치 쇼타로가 이제 가서 한미를 3국 공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과 한국 양자 간의 합의는 안 되고 일본이 꼭 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명분상은 그렇다지만 거꾸로 7강국처럼 일본이 거부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합의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나중 문제지만 2021년 11월 6일 한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서 노기덕 평화교섭본부장이 종전선을 주장하자 후나코시 일본 대표가 시기상조로 반대 입장을 공공연하게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볼턴 회고록에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볼턴 회고록에 나온 얘기들 관련된 항목을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유세에 대한 적극 관여. 아까 말씀드렸죠. 티사라고 해서 원래 이제 한일 간의 정보 공유 협정이 계속 안 되니까 미국이 미국을 경유해서 일본과 협력하는 방안으로 거도적으로 한미일 정보보호 약정을 맺습니다. 왜 협정 안 하고 약정이냐? 협정을 하려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특히 국회 동의는 뭐가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안보의 긴밀한 사안 또는 많은 재정이 드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보호협정이나 군사지원협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걸로 현재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보호약정은 국방부 차원에서 그냥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소미아가 체결됐다가 논란이 됐죠. 이때 이제 한일 상호 군사지원협정 같은 경우도 당시에 한미국 국방장관하고 나카타니 방위상관에 거의 체결 직전에 갔다가 한국의 유효 지배 영향이 미치는 영역, 한국의 관할권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북한 영토에 대한 한국 영토 국권을 부인하는 바람에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일본이 추진하는 방향을 본다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체결됐고요. 상호 군사지원협정을 아마 계속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난번에 이제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상호 군사지원협정에서 어떻게 보냐 그러면 그랬을 때 오전에 있는 회의에서 국방차관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오후에 가서 자기가 말실수했다 번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그 다음에 한일 방위협정이라는 건 이제 바로 이제 상호조약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아마 그 이전에 한일 국방외교 2+2 회담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로 일본이 많이 하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일 간의 2+2 회의를 하게 되면 거의상 이제 지역기구로 발전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나왔던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정도의 기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가면 동북아 조약기구로까지 발전할 수 있고 사실은 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엔사가 매우 주목해야 될 기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